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잘 살고 있는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인생 조언. 그럼에도 사는 게 쉽지 않을 때입니다. 지은이는 우말란장, 옮긴이는 오하나, 발행은 스마트북스입니다.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그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도 사는 게 쉽지 않다면 이제 사고를 달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노력이 아닌 선택에 달려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삶은 개인의 선량함이나 노력만으로 나아지지 않으며 나와 다른 사람, 사회 속에서 내 노력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의 지향점과 함께 내 주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염료 공장에서는 염료 그릇과 세방망이가 부딪히도록 온 힘을 다해 염료를 섞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가 쇳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그러면 힘겹게 젓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을 몰라서 또 알려고 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직원들은 자신의 힘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괜한 힘을 낭비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인간의 심리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은 위로나 힐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좋게 가지라거나 여행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선한 사람, 멍청한 사람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는지, 행복한 삶을 사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는 게 힘든 건 나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노력하며 사는데 지쳐 있다면 이제 당신의 사고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인생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인생을 결정하는 건 노력이 아닌 선택이다. 언젠가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나는 돌연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우리에게 당장 1996년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까? 마인이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를 만들었답시고 가방을 들쳐매고 이 회사 저 회사 뛰어다니던 시절 말이다. 당시 그의 영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손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게 바빴다. 그랬던 날로 지금 당장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서 잔뜩 낙담한 마인을 마주친다면 당신도 그를 내쫓을 것인가? 무슨 뜻이냐? 당신은 벌떡 일어나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20년 전의 마인이라니. 그러고는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그 시절에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매일같이 전국의 산의 진미를 갖다 바치리라고. 온종일 붙어 다니며 온갖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이다. 그가 당신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할 때까지 형, 이 세상에 날 알아주는 사람은 형뿐이에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마인이라는 든든한 동업자를 등에 업은 전도 유망한 사업가가 되어 탄탄대로만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러나 그 시절의 마인은 사내 진미는커녕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한 번은 탄젠바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수많은 기업 인사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펑어우 자본의 창업자인 동시에 헤이마의 부회장이자 헤이마 투자학원 원장인 양서우빈 대표였다. 그의 발표 내용은 무척이나 알찼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기업의 형태는 대략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첫 번째는 규칙을 엄수하며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된다. 사업을 아무리 확장해도 규모가 좀처럼 1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은 그 방향성이 판단 가능하고 예상 규모를 넘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플랫폼형 기업이다. 플랫폼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디 택시가 있다. 이 기업은 하루 매출이 수억 위안을 거뜬히 초과한다. 이대로라면 연간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문제없어 보인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사업 기반이 튼튼하며 성장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호한다. 세 번째는 생태형 기업이다. 양 대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표준 생태 기업은 단 두 곳뿐이다. 바로 텐센트와 알리바바이다. 그리고 조만간 몇 개의 기업이 이 범주에 추가될 것이라 한다. 생태형 기업은 시대의 발전을 좌우하며 수입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양 대표는 이러한 기업들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한 IT 상장 기업을 예로 들었다. 상장 당시 플랫폼형 기업이었던 이곳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였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 회사들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해가면서 단순한 도구적 용도로 전락해버린 이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현재 이 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제조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의 특징을 겸비한 기업을 선호한다. 뉴턴의 법칙에 따른 균제 성장을 보이는 동시에 양자역학에서처럼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넘쳐나는 것 말이다. 양 대표의 발표를 들으니 나는 제일 먼저 마인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렇듯 서로 다른 스타일의 기업을 세우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졌다. 양서우빈 대표는 투자자,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인터넷 강좌에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투자의 5대 비적이라는 주제로 기업을 세운 사람들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야망형이다. 사명감과 목적이 비교적 뚜렷하여 자신 있게 창업을 한다. 꿈과 야망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성실형이다. 대단한 열정과 욕심은 없어도 상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여 조금씩 우수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는 보릿고개형이다. 슬렁슬렁 하다가 곧 자취를 감춘다. 네 번째는 생업형이다. 이들은 전망이 밝지도 창의적이지도 않다. 그저 우직하게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간다. 다섯 번째는 괴짜형이다. 이들은 IT 방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나 시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만 몰두한다.
사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결합이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마치 자웅동체와 같다. 스스로 번식이 가능하고 창의력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만약 이 자웅동체 괴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마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모두 투자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나 결혼 상대를 찾아 자신의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당신의 앞날을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 잔뜩 낙담한 얼굴을 하고 회사 밖으로 쫓겨난 마인을 봤다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현재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선택한 친구와 배우자는 당신과 일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이 선택한 그들이 마인과 같은 인물이라면 혹은 양 대표가 말한 창의력의 사업수완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면 당신은 독보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당신의 성품이 그러한 유형의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가이다. 소도시 출신의 친구가 하나 있다. 이 친구는 베이징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는데 부인에게 이혼당한 후 무작정 베이징으로 올라와 창업에 성공한 기업 대표였다. 어느 날 친구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대표의 전 부인을 만났다. 몇 마디 나눠본 결과 전 남편이 베이징에서 얼마나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그녀의 표정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다. 전 남편과는 왜 이혼하셨어요? 그녀는 입술을 비죽이며 대답했다. 너무 유선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는 전 남편의 단점을 한가득 늘어놓았다. 친구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전 남편은 천성이 온화하고 예의 바르며 세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그녀에게 애둘러 말을 꺼냈다. 듣자 하니 전 남편분이 베이징에서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던데요. 허풍이겠죠. 그녀는 비웃었다. 허풍 떠오는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밥벌이는 하나 보군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죠. 친구가 말했다. 그 여자는 다정하고 세심하며 재력과 능력과 책임감까지 갖춘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를 만나놓고는 남자가 내숭을 떤다며 차버렸다고. 이혼 후 그녀는 우악스럽고 무자비한 남자를 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맞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 믿으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중이라고 했다. 모 회사 사장의 차를 타고 광둥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날 때였다. 사장이 말했다. 예전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절대 머리도 두지 않는다고. 그 마을은 사장이 맨 처음 사업을 구상했던 곳이다. 당시 그는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 살면서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사업을 구상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들은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끌어올랐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날 친구가 들여온 모습을 감춘 것이다.
그 혼자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맛봐야만 했다. 반년쯤 흐른 어느 날 친구가 여자를 옆에 낀 채 태연한 얼굴로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사장은 분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녀석 일부러 그랬던 게 분명해요. 그도 우리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녀석의 능력이나 의욕이 나보다 한참 부족한 게 문제였지요. 내가 잘 되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한 2년쯤 더 고생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 녀석과 연락을 끊었지요. 그리고 굳게 다짐했어요. 평생 그 녀석 근처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을 거라고. 그 이야기는 나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내 주변 친구들도 한 번쯤 겪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답이 뻔한 질문을 던졌다. 그 친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글쎄요. 작년에 들은 바로는 여전히 남의 집 창고살이를 한다지요.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어쩐지 기뻐하는 눈치였다. 선전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에 그 지역 유지가 어쩌다 사기꾼을 만났다. 마침 그 자리에는 그의 친구도 함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사기꾼과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 인정상 주의를 줬을 법도 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 친구는 입도 뻥끗 않고 유지가 사기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사기꾼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유지는 그 친구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은 불확실성 속에서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삶에서 우리가 하는 최종 선택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굳건한 인생관을 반영한다. 이 세상에는 개거천선하는 탕화도 있고 야반도주하는 연료도 있다. 그러니 인간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의의가 있다. 투자자가 진취적인 창업자 발굴에 힘쓰듯이 우리들 또한 자신의 가치 성향에 근거해 자신에게 맞는 친구와 동료를 선택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사람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인재라는 글자를 붙이고 나온 것은 아니다. 풋풋한 소년기를 거쳐 성숙한 어른이 되면서 저마다 상이한 가치관을 정립한다. 누군가는 시종일관 뜨거운 피가 흐르는 이상주의자가 된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린다. 뭐라도 반드시 해낸다. 앞에서 양 대표가 말한 야망형 인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우직한 소처럼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손바닥만한 땅덩이를 일궈 나간다. 이는 양 대표가 말한 성실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약간 밉상이다.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착각에 빠져 남들을 속이고 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과 감정에 호소하는 사업가를 구분해야 한다. 감정적인 사업가들이 하는 말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반면 이들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만이 구분해낼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얼핏 두 번째 유형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층 더 보수적이고 사업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미국에 존 피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증기선을 발명했다. 그러나 사회성이 부족하여 시대를 앞서간 업적에도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엄청난 적자를 본 그는 붕괴한 나머지 자살하고 말았다. 반면 화가였던 로버트 풀턴은 인간관계와 처세가 좋았다. 그는 영국에서 그림을 공부하던 중 제임스 와트를 만나 증기선을 발명한다. 최초의 증기선 발명자는 아니었지만 세계 최초로 증기선 전기 항로를 개설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한 선구자로 기록되었다. 요약컨대 5가지 성향에 따라 인물 유형을 나누면 첫 번째는 창조적 혹은 개척형, 두 번째는 성실형, 세 번째는 추종형, 네 번째는 지성 부족형, 다섯 번째는 감성 부족형이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2형은 지성과 감성을 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지 통계학적인 의의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개척형 사람과 친분을 맺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이 유형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만나 관찰을 시도할 것이다. 그중 몇몇은 겉보기에 개척형 사람으로 보였으나 실상은 말만 번지르르 하여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첫인상은 믿음직스럽지 않으나 알면 알수록 신뢰가 가는 인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위를 가리다 보면 마침내 당신이 찾던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노력이 아닌 선택이다. 당신이 20년 전 마인을 만나 그 덕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해도 진심으로 개척형 가치관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설령 20년 전으로 돌아갔어도 피곤에 찌든 마인을 욕하고 문전 박대할 것이다. 어디서 약을 팔아?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이다. 길고 짧음은 대봐야 알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뜻이 있다. 만약 세상에 단 한 가지의 가치관과 한 가지의 인생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는가? 확실하지 않은 미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큰하게 술에 취해서 길에 오가는 미녀들을 구경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매우 이상적이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만약 개척형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해도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 편한 길만 가고 싶다 해도 이 역시 인지상정이므로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누군가처럼 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나와 나를 둘러싼 현실을 돌아보며 가치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과 친분을 쌓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다.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럽다면 반드시 자신의 인생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더 이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착한 아이가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고분고분함이 아니라 내 것을 쟁취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는 곧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다.
이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결과를 내기란 어렵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훌륭한들 피치보다 더 훌륭한가? 증기선을 최초로 발명한 그조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아니라면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타인의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타인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장의 비호 아래서는 값비싸게 팔리던 팡팡의 서예 작품이 팡팡 혼자가 되자 1위 안에 가치도 가질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의다. 둘째,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이성적이라고 하여 상대방도 반드시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당신이 똑똑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똑똑하리란 법도 없다. 상대방을 이해해야만 함께 일할 때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제어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란 매우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어서 부처와 같이 한없이 너그럽다가도 한순간 악마처럼 변해버린다. 그러니 상대방이 거리낌 없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절대로 먼저 제멋대로 굴어서는 안 된다. 넷째, 언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함께 일할 때의 기본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 대화를 할 때는 성격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상대방을 주체로 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 말이 정확히 전달됐나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편안히 듣지만 잘 알아들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감정적으로 거슬린다는 말이다. 불필요하게 타인의 정서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성이란 변화무쌍한 반면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총명함을 뽐내려 애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총명해 보이게 해줄수록 자신이 이익을 얻게 된다. 우리는 다음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겸손을 지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자아를 유지하는 동시에 타인을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옛 현자들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다는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는 유치원이 아니다. 착하거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아이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타인을 받아들이고 타인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리얼리 교수의 실험은 교환을 특징으로 하는 상업사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세에 대해 알려준다. 첫째, 폭력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팔려는 자와 사려는 자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단지 인간의 특징일 뿐이다. 우리 것을 빼앗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서로의 심리적 격차를 좁히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둘째, 불편하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비거래자들에게 산다는 행위는 일종의 굴욕이다. 그들은 나름의 규칙과 원칙을 세워놓고 거래를 방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만든다. 하지만 거래자의 입장에서 거래는 거래일 뿐이고 인위적인 장애물은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 셋째,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세상은 불확실하며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반면 비거래자들은 세상에서도 사람의 마음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치만 추구한다. 이러한 마음 속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가득하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반드시 저래야 한다고 말이다. 그럴수록 현실과 멀어지게 된다. 넷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만큼이나 인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 또한 많이 보았다. 하지만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장만 맹신해서 우기기에 바쁘다. 다섯째, 주관적으로 억측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기복이 심하고 거래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떤 고착화된 현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모든 판이 뒤집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의 희망을 걸지 않는다. 그저 공명정대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전통 문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상인들은 대개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다. 성공한 사업가는 시종일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다. 미소 뒤로 진짜 얼굴을 감추고 상대를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 불만이 있는 이들은 굳은 얼굴로 세상이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군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허락할 자리가 없다. 이 이치를 알고 교환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도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참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이 세상은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는다. 가시가 있는 선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선량함이란 높은 지혜를 이용해 선악과 시비를 명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다. 일단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면 위장된 선량함과 허구의 선량함, 전능한 선량함을 구분할 수 있다. 위선이나 허구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의 예리함이 드러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량함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먼저 어리석음은 결코 착한 게 아니다.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한 남자가 땅거북을 강에 던졌다. 불쌍한 땅거북은 살기 위해 육지로 올라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물에 던져졌다. 남자는 이 동영상을 웨이보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거북의 감정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다. 아무리 강물에 넣어줘도 떠나지 않고 다시 올라와 바위에서 가만히 쳐다본다. 우리가 자리를 뜰 때까지 동물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오죽할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감동까지 하는 이런 종족은 아마도 인간뿐일 것이다. 둘째,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것 또한 착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이다. 왜 맞고만 있어? 라든지 맞을만 했겠지. 혹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맞은 사람도 자신을 돌아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 말이다. 이런 식의 지적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에 결함을 남기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자학 역시 절대 착한 것이 아니다.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자 남편에게 맞아 죽을 뻔한 부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위로해 준답시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부는 하루만 같이 살아도 만리장성을 쌓고 100일을 같이 살면 바다처럼 깊어진다잖아. 남편이 조금 폭력적이긴 해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 좋은 점도 많잖아. 다행히 지금은 가정폭력 법안이 통과되어 예전보다 덜하지만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착하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지혜이다. 가령 국어라는 사람에게 적선을 했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선량함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선량함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혜도 함께 보호해준다. 선량함은 타인에게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따지지 않고 베풀 때 더 가치가 있다. 옛사람들은 지혜가 가장 큰 선이라고 하였고 왕양명은 칠랑지라고 하였다. 즉 선량함은 지혜의 본모습이라는 뜻이다. 선량함이 없는 총명함은 교활함에 불과하고 총명함을 잃은 선량함은 우미함과 같다. 진정한 선량함은 사람들이 타인을 대할 때 드러나는 각기 다른 감정, 온화한 태도, 마음의 평정, 위로의 말 한마디, 친절한 눈빛 등에서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타인을 대할 때는 신뢰와 배려를 잃지 않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총명함을 뽐낼 수 있음은 물론 선량함의 가치와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그럼에도 사는 게 쉽지 않을 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